얘들아 안녕.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우리 2016학년도 수능 B형의 과학 지문에 2번을 좀 풀어볼게. 우리 반수반 교재의 44페이지. 문제 2번을 보면 이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돼 있는데 이 지문이 종단 속도 얘기야. 그지? 그래서 근데 이 지문이 왜 어려웠었나 하면 예전에 수능 지문에서는 주로 이렇게 지문 안에서 정보가 확인돼서 지문에서 설명한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물었는데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어떤 물체가 이제 물이나 공기 같은 유체 속에서 자유낙하할 때 세 가지 힘이 형성되는 과정을 지문에서 쭉 설명을 했어.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물은 것은 지문에서 설명한 것과는 달리 물체가 자유낙하가 아니라 상승 운동했을 때 이 세 가지 힘의 관계에 대해서 묻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지문을 완전히 이해하고 나서 어떤 물체가 상승 운동했을 때 이 중력, 부력, 항력이 어떻게 작용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이제 파악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던 것 같아. 일단 한번 문제를 한번 봐볼게. 문제를 보면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돼 있는데 보기를 보면 크기와 모양은 같으나 밀도가 서로 다른 구 모양의 물체 A, B를 공기 중에 고정하였다. 이때 물체 A, B의 밀도는 공기보다 작으며 물체 B의 밀도는 물체 A보다 크다. 물체 A, B를 놓아주었더니 두 물체가 모두 속도가 증가하여 상승하다가 그지 아까 지문에서는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세 가지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설명했다면 지금 이 보기 문제는 지문을 완전히 이해하고 나서 물체가 상승했을 때 이 세 가지 힘이 다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스스로 탐구하라는 거야. 그지? 상승 운동하는 거야. 각각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각각 다른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 채 계속 상승하였다. 지문에 따르면 이 일정한 속도가 종단 속도라는 건 알 수 있겠지, 그지? 어쨌든 보기 사례는 지문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거니까. 조건이 또 하나 있어. 단 두 물체는 공기나 다른 기체 중에서 크기와 밀도가 유지되도록 제작되었고 물체 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체의 흐름과 같은 외적 요인들이 모두 제거되었다고 가정함. 이 조건을 붙여준 이유는 사실 과학이 아니라 과학 실제 상황에서가 아니라 지문에 대한 이해도를 묻기 위해서 다른 변수는 다 제거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보면 일단 지문의 맨 앞부분에서 어떤 물체가 물이나 공기와 같은 유체 속에서 자유낙하할 때 물체의 중력, 부력, 항력이 작용한다고 하 있어. 그리고 중력, 그지? 중력은 물체의 질량의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으로 낙하하는 동안 일정하대. 그리고 부력은 어떤 물체에 의해서 배제된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유체의 무게야. 내가 물속에 들어가면 내 부피에 해당되는 물의 무게였던 거야. 그지? 그리고 이 부력은 항상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 맞죠? 아마 힘이 어떻게 계산되고 그리고 그 방향이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이제 항력인데 이 지문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문학 지문을 읽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적인 계산을 요구하지 않아. 그래서 이 항력도 어떻게 계산하는지 우리한테 이제 제시해 준 게 아니라 비례 관계에 의해서만 제시해 주고 있어. 물체가 유체 내에 정지했을 때와는 달리 유체 속에서 달리가 포인트네, 그죠? 그러니까 정지했을 때는 항력이 없나 봐. 유체 속에서 운동하는 경우에는 물체의 운동에 저항하는 힘인 항력이 발생한다. 항력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한다. 이 방향성이 중요한 것 같아. 중력과 그죠? 반대로 부력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아까도 항력은 유체 속에서 물체의 속도가 커질수록 상하게 커진다. 항력은 정지했을 때는 없다가 물체가 운동을 해서 물체가 유체 속에서 운동할 때 물체의 속도가 커지면 상응해서 커진다. 그리고 이제 전형적인 수능 지문의 특징처럼 항력을 이제 수학이나 과학적으로 계산하는 것을 제시한 게 아니라 정보 간의 비례 관계에 의해서만 항력이 어떻다 이렇게 제시되고 있어.
결국은 이제 수능의 과학 지문은 정보의 비례 관계를 통해서 아이들의 이해도만 묻겠다는 거야. 알겠죠? 그럼 문제 한번 가볼까? 자, 문제를 보면 이제 근데 이제 그럼 이제 아까 그 지문에서 읽었던 중력, 부력, 학력을 이제 이 A, B를 에서 다 찾아야 돼. 그지? 근데 이제 A, B는 이제 상승 운동한다는 거야. 이제 그러면 이제 그려서 한번 찾아볼게. 이제 A라는 물체가 있고 B라는 물체가 있어. 그리고 얘는 서로 다른 모양과 크기가 모두 같아. 그럼 이제 똑같은 크기란 얘기야. 그죠? 잘 읽어야 돼. 그리고 이제 밀도는 서로 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B의 무게가 A의 무게보다 크다는 거야. 맞지? 그지? A와 B의 크기와 모양은 같은 상태고 이 상태에서 밀도가 다른데 A와 B의 밀도는 공기보다 작으며 가볍다는 뜻이고 물체 B의 밀도는 물체 A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B의 무게가 크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그죠? 앞에서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 세 가지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설명했으니까 이제 상승 운동했을 때도 그죠? 그 세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 그죠? 보면 일단은 공기보다 그죠? 물체 A, B의 밀도가 공기보다 작으니까 물체는 상승 운동을 할 것 같아. 처음에는 고정돼 있다가 놓은 순간 A, B는 올라갈 것 같아. 그럼 일단 A에 작용하는 이 힘 세 가지를 찾아보자. 일단은 부력이 작용할 것 같아. 이렇게 부력 A가 작용할 것 같아. 그지? 이 부력이 물체 A의 운동을 추동하는 힘이야. 그지? 여기도 B에도 부력이 작용해. 부력 B가 있어. 됐죠? 그리고 이제 지문에서 설명했던 중력을 찾아야 돼. 중력은 늘 지구 방향이니까 아래로 흐를 것 같아. 그죠? 작용할 것 같아. 그래서 중력 A가 있어. 됐죠? 얘도 중력 B가 있겠지? 괜찮지?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빠르게 상승을 해. 처음에는 사실 이 두 물체는 이렇게 고정되어 있었을 거야. 그죠? 그리고 항력이 0이었겠지. 항력은 처음에 운동하기 전에는 0이었다가 물체가 운동을 시작하면 물체의 속도에 비례해서 커지니까. 그죠? 그러면 일단 0이었다가 물체가 이제 속도를 내서 상승 운동하면 여기에 비례해서 항력은 생겨. 근데 아까 읽었던 것처럼 제시문에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해. 그러면 항력은 어떻게 작용한다는 거야? 항력은 이렇게 밑으로 작용한다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밑으로 작용해. 그럼 여기에 항력 A가 있겠네. 항력 A가 있고 여기에 항력 B가 있을 것 같아. 괜찮지? 그럼 종단 속도는 언제 생기는 거야? 처음에 고정되어 있다가 그지? 이 부력에 의해서 요 물체의 부피에 해당되는 유체, 공기의 무게, 이 부력에 의해서 얘가 빠르게 상승 운동을 해. 괜찮아? 그리고 중력이 작용해. 하지만 얘 부력이 훨씬 크다 보니까 그지? 물체는 상승 운동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항력이 0에서 점점 증가하면서 이 부력과 중력과 항력이 합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가속도가 0이 되는 지점. 이게 종단 속도지. 그럼 식이 이렇게 되겠다. 그죠? 어떻게 되냐면 부력 A는 종단 속도가 언제 나타나냐면 중력 A 더하기 항력 A가 일치되는 지점에서 그지? 부력과 중력 A와 항력 A가 일치된 지점에서 얘는 지금 가속도가 0이 되는 종단 속도에 이를 것 같아. 그지? 근데 문제는 요 항력은 처음엔 0이었다가 물체의 운동 속도에 비례해서 빨라져. 항력이 점점 증가하는 거야. 괜찮아? 여기 보면 알겠지만 뭐라고 했냐면 문제는 뭐냐면 요 중력은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질량과 중력 가속도를 곱해.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겠지? 질량과 중력 가속도를 곱해. 근데 문제는 중력 가속도는 똑같을 거고, 그죠? 얘가 지금 밀도가 B가 크니까 B가 훨씬 무거운 물체였던 거야. 여기 대라고 쓸까? 얘를 소라고 쓰자.
상대적으로 A의 무게는 가볍고 상대적으로 그죠? B의 무게는 무거워. 맞죠? 그러면 훨씬 B의 중력이 크다는 거야. 이해된 거지? 그리고 이제 부력 볼까? 부력은 두 물체의 부피에 해당되는 유체의 무게야.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조건에서 보기에서 크기와 모양이 같기 때문에 얘와 얘에 해당되는 부피에 해당되는 유체의 무게니까 사실 부력 A와 부력 B는 같은 거였어. 그죠? 그럼 이렇게 식이 이렇게 성립되겠네. 부력 B는 사실 같아요. 유체의 무게이기 때문에 중력 B에다가 더하기 항력 B가 되는 거야. 얘도 0에서부터 점점 증가하겠지. 다만 중력이 상대적으로 얘는 커, 얘는 작아. 이렇게 식이 성립돼. 그래서 이게 수능 날 이게 정답률이 많이 떨어진 이유는 지문에서는 낙하 운동을 하면서 요 세 힘의 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문제로 보기로서 물어봤을 때는 지문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 그리고 소위 말하면 이걸 반대 개념 추론이라고 하거든. 반대 개념 추론이라고 해서 지문에서 낙하 운동을 설명했으니까 상승 운동은 니들이 해보라는 거야. 맞아? 굉장히 어렵고 이렇게 머릿속에서 혹은 여백에다가 정리를 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 없게 만들었어. 그래서 정답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문제였어. 괜찮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의 선지를 한번 봐볼게. 자, 선지를 봐보면 하나씩 판단을 해보자. 여기까지 하고 이 보면 A와 B가 고정되어 있을 때에는 A에 작용하는 항력이 B에 작용하는 항력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사실 고정되어 있을 때 그지? A와 B가 고정되어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항력이 없어. 그지? 항력이 0이니까. 맞죠? 그래서 사실상 틀렸죠. 그죠? 다 항력이 0인 상태니까 A와 B가 고정되어 있을 때는 A에 작용하는 항력이 B에 작용하는 항력보다 작겠다. 항력이 다 0이죠. 물체가 운동을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맞지? 그래서 틀렸고 두 번째 보면 A와 B가 각각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때 A에 작용하고 있는 항력은 B에 작용하는 항력보다 더 작게끔 돼 있어.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다는 말은 그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다는 말은 종단 속도에 이르렀다는 거야. 근데 A에 작용하는 항력은 했으니까 항력을 어떻게 구하지? A에 보면 부력은 같은 상태야. 항력은 이게 종단 속도가 이르렀기 때문에 이 식이 성립하는 상황이야. 맞지? 그럼 항력은 어떻게 구해? 부력에서 중력을 빼주면 돼. 근데 문제는 A의 중력이 작아. B의 중력보다. 당연히 그러면 A의 항력이 크겠네. 그리고 그 말은 A가 좀 더 빠른 속도로, 그지? 물체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야. 물체의 속도에 비례해서 항력이 커지니까. 그래서 A의 항력이 더 커져요. 맞죠? 크다야. 됐고 3번 보면 A에 작용하는 부력과 중력의 크기 차이는 돼 있어요. A에 작용하는 부력과 중력의 크기 차이는 A의 속도가 증가하고 있을 때보다 A가 고정되어 있을 때 더 크게끔 했는데 정말 매력적인 선지죠. 그죠? A에 작용하는 부력은 사실 일정해요. B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부력은 자신의 부피에 해당되는 어떤 특정 물체의 부피에 해당되는 유체의 무게이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면서 부피가 갑자기 커질 일이 없잖아. 그지? 아까 조건에서도 보면 다른 건 다 제외시키겠다고 했으니까 부력은 일정해. 얘는 일정해. 중력도 일정하죠. 질량과 중력 가속도의 곱이니까. 그래서 이 차이는 늘 일정해요. 알겠죠? 늘 일정해요. 일정. 되게 매력적인 선지지. 그죠? 평가원에서 선지를 얼마나 잘 만드는지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보면 A와 B 모두 일정한 속도에 도달하기 전에 그지? 가속도가 0인 지점, 종단 속도에 이르기 전에 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그죠? A에 B에 작용하는 항력이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일정한 속도에 도달한다. 그러지 않죠. 왜 그러지 않아? 부력이 이 물체의 운동을 그죠? 추동하는 추동력이야. 근데 중력이 작기 때문에 물체는 상승 운동을 해. 맞지? 그런데 그때 항력은 처음에 0이었어. 고정돼 있으니까. 물체가 속도
물체의 상승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항력도 같이 커져. 맞죠? 그래서 종단 속도에 이르는 거야. 요렇게. 이 등식이 성립하면서. 그러니까 일정한 속도에 도달하는 것은 항력이 0에서 증가하는 거야. 그지? 감소하기 때문이 아니라 증가하기 때문에 종단 속도에 이르러. 그지? 5번 보면 공기보다 밀도가 더 큰 기체 내에서 비가 상승하여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때 비에 작용하는 항력은 공기 중에서 상승하여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때 작용하는 항력보다 더 크겠군. 비에 작용한 항력은 공기 중에서 상승하여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때는 우리가 지금 아까 보기에서 구한 식들이야. 근데 여기서 달라지는 변수가 뭐가 있냐면 공기보다 밀도가 큰 기체 안에 있는 거야. 공기가 아니고. 괜찮아? 그럼 여기 이 힘에서 이 비에 작용하는 힘에서 달라지는 게 뭐 있어? 중력은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고, 그지? 항력은 0에서 물체가 상승 운동을 하면서 같이 증가하는 거고, 반대 방향으로, 물체 운동과 반대 방향으로. 사실 요 조건에서 달라지는 변수는, 그죠? 힘, 세 가지 힘 중에 달라지는 것은 부력이지, 부력. 왜냐하면 부력은 이 물체의 부피에 해당되는 유체의 무게야. 근데 유체가 무거워졌어. 그럼 부력이 커져, 안 커져? 부력이 커져요. 그러면 부력에서 얘를 빼면 항력은 커지지. 그래서 공기보다 밀도가 큰 기체에서는 부력이 커지기 때문에 얘를 빼줬을 때 항력은 기존의 공기 속에서보다 훨씬 큰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이 반대 개념 추론 문제가 사실 진정한 수능이지, 그지? 아이들이 지문 이해도를 묻는 거야. 지문에서 낙하 운동을 설명하면서 종단 속도의 개념을 설명했으니까 보기에서는 상승 운동할 때는 니들이 직접 해보란 거야, 그죠? 그래서 차분히 읽고 정말 상위권 독해자들이겠지? 당연히 시간적 여유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옆에 여백에다가 지문에서 설명한 그 새 힘을 실제 그려서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야. 그죠? 이 정도 시간까지 확보된 친구들만 이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것 같아. 됐죠? 확실히 이해됐지? 그래서 여기까지 할까? 수고하셨습니다. 얘들 안녕. 오늘 할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시즌1 교재 121페이지 11번 문제야. 이게 2019학년도 과학지문인데 대단히 난이도가 높았지, 그지? 얘를 한번 풀어볼게요, 오늘. 문제를 보면 보기를 참고할 때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는데, 그럼 일단 A를 이해를 해야 돼. 그지? 그리고 보기를 이해를 해야 돼. A를 이해 못하면 기본적으로 보기도 이해가 잘 안 가겠지, 그지? 한번 A를 한번 가볼게요. A를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 자, 19세기 후반에 뉴턴은 태양 중심설을 역학적으로 정당화하였다. 그는 만유인력 가설로부터 케플러의 행성운동 법칙들을 성공적으로 연역했다. 이때 가정된 만유인력은 두 질점, 질량을 가진 점인 것 같아, 그죠? 서로 당기는 힘으로 그 크기는 두 질점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지구를 포함한 천체들이 밀도가 균질하거나 구대칭을 이루는 구라면 천체가 그 천체 밖 어떤 질점을 당기는 만유 인력은 그 천체를 잘게 나눈 부피 요소들 각각이 그 천체 밖 어떤 질점을 당기는 만유 인력을 모두 더하여 구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어. 여기서 지금 쭉 읽어보니까 일단 두 가지가 나왔어.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여기다 쓸까? 첫 번째는 만유 인력은 인력의 크기는 만유 인력의 크기랄까? 크기는 일단은 두 질점의 질량이란 거야. 두 질점의 질량의 곱에는 비례하는 것 같아. 질량의 곱에는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는 것 같아. 괜찮아? 이렇게 쓸까? 이렇게 하자. 순서대로. 됐죠?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두 질량이야.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 괜찮아? 됐을까? 자, 이렇게 표시하자. 됐죠?
질량의 곱에, 두 질량의 곱에, 질량을 두 개 쓸까? 두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 괜찮아?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지구를 포함하는 천체들이 밀도가 균질할 때, 그지? 구대칭을 이루는 구라면 천체가 그 천체 밖 어떤 질점을 당기는 만유인력은 그 천체를 잘게 나누래. 자, 무슨 말이냐면 점 P가 이렇게 있어. 됐죠? 이 P가 어떤 행성이 이렇게 있어. 요 P가 이 행성을 당기는 만유인력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 행성을 질점으로 나누라는 거야. 그죠? 이렇게 질점으로 나누래. 그래서 각각 구한다는 얘기지. 각각 요 P와 요 질점의 만유인력을 먼저 구하고 요 P와 요 질점의 만유인력을 또 구하는 거야. 그래서 요 질점, 이 행성을 이루는 모든 질점을 따로따로 이 P와 질점 사이의 만유인력을 따로따로 전부 계산해서 더하란 얘기야. 아, 그러면 구할 수 있겠지. 그지? 그리고 앞에 만유인력의 크기는 이렇게 마지막까지 두 질점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됐죠? 비례식만 나오는 것 같아.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는 사실 국어 지문의 문제가 아니죠. 그죠? 이건 과학의 영역이니까. 뒤에 볼까? 또한 여기서 지구보다 질량이 큰 태양과 지구가 서로 당기는 만유인력이 서로 같음을 증명할 수 있다. 근데 사실 이 문장을 읽을 때 살짝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 그지? 여기서 그럼 이제 앞에 걸 받는 거야. 앞에 걸 받으면 그 어떤 질점을 당기는 천체가 그 천체 밖 어떤 질점을 당기는 만유인력은 그 천체를 잘게 나눈 부피 요소들 각각이 이렇게 각각이 그 천체 밖 어떤 질점을 당기는 만유인력을 모두 더해서 일일이 더해서 구할 수 있어. 여기에서 지구보다 질량이 큰 태양과 지구가 서로 당기는 만유인력은 서로 같음을 증명할 수 있대. 수능날 순간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 알겠죠? 근데 우리가 이걸 설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번 해볼까? 여기에서 결국은 지구, 어스라고 쓸게요. 이 지구를 잘게 나눠볼까? 그죠? 됐죠? 그 다음에 태양이 이렇게 있어. 태양은 크니까, 그지? 이렇게 크게 그렸어요. 태양도 이렇게 잘게 질적으로 나눠볼게요. 괜찮아? 이렇게 나눠볼게. 사실 여기에서 천체 밖에 있던 그 질점 P와 천체의 만유인력을 구하는 방식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지구가 태양을 당기는 만유인력과 태양이 지구를 당기는 만유인력이 서로 같다는 거야. 이게 어떻게 알 수 있지? 한번 해볼게요. 그죠? 사실 이게 이 질점을 이 방식으로 구해야 되니까 만유인력은 지구가 태양을 당기는 만유인력을 한번 구해볼게요. 이걸 P1이라고 해볼까? 요 질점을 P2라고 해보자. 됐죠? 지구는 질점의 개수가 100이라고 한번 상상을 하고 태양은 1000개라고 해보자. 괜찮아? 그럼 일단 지구가 태양을 당기는 만유인력을 먼저 구해보자. 그리고 태양도 쪼갰으니까 각각 질점으로 쪼갰으니까 요 태양의 첫 번째 질점을 Q1이라고 해볼까? 두 번째 질점은 당연히 Q2가 되겠지. Q2 이렇게. 괜찮아? 그리고 마지막 태양의 질점을 Q1000이라고 해보세요. 그죠? 그러면 잘 봐. 일단은 지구가 태양을 당기는 만유인력을 구해야 돼. 어떻게 구할 거야? 요 점이 그치, 이 방식이니까 Q1을 당기고 P1이 Q2를 당기고 P1이 Q3를 당기고 P1이 Q4를 당기고 언제까지? Q1000까지. 그러니까 P1과 이 태양의 질점 1000개가 다 연결되는 거야. 이걸 전부 합해 일단. 두 번째 볼까? P2가 이제 P2를 기준으로 P2와 Q1, P2와 Q2, P2와 Q3에서 P2와 Q1000까지. 이걸 또 다 더해. 그리고 언제까지?
마지막, 그죠? 지구의 마지막 질점, P 100까지 다 일일이 구해서 합쳐지는 거야. 맞아? 그러면 지구가 태양을 당기는 만유인력을 구할 수 있겠지. 역으로 태양이 지구를 당기는 만유인력은 Q1과 P1, Q1과 P2, Q1과 P3, Q1과 P100 이걸 먼저 구하고 여기에다가 이걸 합쳐야 돼. 뭐냐면 Q2와 P1, Q2와 P2, Q2와 P3, Q2와 P100 이걸 또 전부 따로따로 만유인력을 이 방식으로 구해서 더하는 거야. 언제까지? Q1000까지. 그러면 태양이 지구를 당기는 만유인력이 돼. 근데 자세히 보면 그지? 아까 P1과 태양의 질점 1000개가 연결돼 있어. 맞아? P2도 태양의 질점 1000개와 연결돼 있어. 이렇게 하나씩 연결하면서 지구가 태양을 당기는 만유인력을 구하다 보니까 사실 태양이 지구를 당기는 만유인력을 구할 때는 이미 아까 이 Q1은 P1부터 P100까지 100개가 이미 연결돼 있어요. 그지? 이미 다 연결돼 있어. 아까 지구가 태양을 당기는 만유인력을 구할 때. 결국은 Q1이 P1, P2, P100을 연결할 때 이미 다 연결돼 있어. 결국은 같은 거지. 그지? 결국은 지구가 태양을 당기는 만유인력과 태양이 지구를 당기는 만유인력은 같아. 그래서 또한 여기서에서 얘가 같음을 증명할 수 있다고 했어. 근데 굳이 우리는 이걸 증명하진 않아도 돼요. 왜냐면 그냥 받아들여도 되니까. 그지? 어쨌든 여기에서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야. 그지? 지구가 태양을 당기는 만유인력은 태양이 지구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아져. 괜찮죠? 어쨌든 이 A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있죠? 하나는 만유인력의 크기는 두 질점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질점과 질점 사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천체박 P가 어떤 특정 천체를 당기는 만유인력은 이 특정 천체를 질점으로 다 나눠서 균질하게 따로따로 다 구해서 합해주면 돼.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보기 문제가 이제 구성돼 있어. 봐볼게. 자, 볼게요. 자, 구는 무한히 작은 부피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부피 요소들이 빈틈없이 한 겹으로 배열되어 구껍질을 이루고 그런 구껍질들이 구의 중심 O에 반지름을 달리하면서 양파처럼 겹겹이 쌓여 구를 이룬다. 됐죠? 이때 부피 요소는 그것이 부피와 밀도를 곱한 값을 질량으로 갖는 질점으로 볼 수 있다. 사실 부피와 밀도를 곱한 값 질량이 되겠죠? 그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그치? 같은 밀도의 부피 요소들이 하나의 구 껍질을 구성하면 됐죠? 이 부피 요소들이 구 외부의 질점을 P를 당기는 만유인력의 총합은 그 구껍질과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구껍질의 중심 O에서 P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 그죠? 왜 그럴까? 그죠? 왜 그럴까? 그죠? 사실 A를, 그죠? A에 대한 이해야. A를 이해하라는 거죠? 보기를 참고할 때. 사실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지금 이 두 가지만 알고 있어. 지문을 읽었으니까, A를 읽었으니까. 사실 여기서 보면 P는, 그죠? P는 이 P와 어떤 행성의 만유인력을 이렇게 구할 때는 다 따로따로 쪼개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이 P가 얘를 당기고 있어. 맞아? 얘를 당기고 있어. 그러면 얘네들도 전부 다 질점들이 있겠지. 이렇게 수많은 질점들로 균질하게 이루어져 있어. 괜찮지? 그럼 이 P가 요 껍질을 당기는 만유인력은 이 껍질을 이루는 질점들 따로따로 계산해서, 그지? 이 당겨낸다는 거야.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야. 만유인력은 P와 요 점, P와 이 점, P와 이 점. 그죠? 이 각각의 질점과 P의 만유인력을 따로따로 계산해서 모두 합치는 거야. 이 방식이겠지. 그런데 이 논리에 따르면 이렇게 따로따로 구하지 말고 요 껍질에 해당되는
무게에 해당되는 그죠? 질점 O가 있어. 얘와 얘 사이의 만유인력만 구하면 이 P와 요 껍질, 그죠? 양파 껍질 간의 만유인력과 같다는 거야. 그 얘기죠, 이게. 왜 그럴까? A의 답이 있죠, 사실. A에 뭐가 있냐면 만유인력의 크기는 그죠? 두 질점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 반비례. 맞죠? 근데 그러면 사실 얘가 지금 이렇게 있어요. 이 점은 사실 질량, 그치? 거리는 그죠? 얘 보면 거리와 질량이 문제가 되는데 얘가 지금 상당히 거리 가까운 거리에 있어. 이 질점은. 그래서 이 얘를 뒤로 밀리는 거야. 그죠? 그죠? 질량은 변하지 않아. 요 질점의 질량을 뒤로 밀렸어. 그리고 반대편에 있던 이 질점의 질량을 앞으로 당겨요. 얘가 뒤로 R만큼 특정한 거리만큼 R이라고 칠까? R만큼 뒤로 밀리는 대신에 반대편에 있던 애를 당기는 거야. 맞아? 그죠? 그러면 이제 상쇄되겠지. 이 비례식에 의하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와서 얘를 이만큼 뒤로 밀리는 대신에 얘가 앞으로 오는 거야. 결국은 이 모든 질점들을 가운데로 모을 수가 있어. 그지? 왜냐면 얘가 밀리는 대신에 얘가 앞으로 올 수 있으니까. 아, 그래서 여기서 뭘 알 수 있지? P와 요 양파 껍질에 해당되는 구 껍질에 해당되는 만유인력은 P와 이 구 껍질을 모두 잘게 잘라서 균일한 질점으로 만들어서 따로따로 구할 필요 없이 요 구 껍질을 이루고 있는 이 각각의 질점을 가운데로 모을 수가 있어. 그러면 요 가운데에 있는 점 O에 요 구 껍질의 질량을 모으면 P와 요 점 O의 사이의 만유인력만으로 이 구 껍질과 P의 만유인력을 대신해서 구할 수 있지. 그치? 같으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선제가 나온 거야. 그럼 같은 논리로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 같은 논리로 이게 있는 거지. 그냥 지구 전체의 질량을 지구의 중심으로 모으고 태양 전체의 질량을 태양의 중심점으로 모으는 거야. 그래서 지구 중심과 태양 중심 사이에 그 거리에 해당되는 만유인력을 구할 수 있지. 그게 지구와 태양의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이래서 구껍질들이 구를 구성할 때 그 동심원의 구껍질들이 P를 당기는 만유인력의 총합은 구와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구의 중심에서 O에서 P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같다. 그죠? 서로가 서로 같으니까. 지구가 태양, 태양이 지구. 맞아? 그래서 만약에 뒤에 나오겠지만 A도 나왔죠? 지구와 태양 사이의 만유인력은 이렇게 질점을 잘게 나눠서 구하지 않고 지구의 질량에 해당되는 그지? 지구의 중심점 O와 태양의 질량에 해당되는 태양의 중심점 O 요 두 질점 지구와 태양의 질점 사이의 거리에 해당되는 그 질량 태양과 지구의 질량과 지구와 태양의 그 거리에 해당되는 만유인력을 구하면 지구와 태양의 만유인력을 구할 수 있어. 괜찮아?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봐볼게. 첫 번째 문제를 보면 밀도가 균질한 하나의 행성을 구성하는 동심원의 구껍질이 같은 두께일 때, 같은 두께란 말은 이 모습이잖아. 균질하게 쫙 퍼져나가고 있어. 하나의 구껍질이 태양을 당기는 만유인력은 그 구껍질이 반지름이 커질수록 커진다. 사실은 태양도 그죠? 아까 보기에 따르면 질점을 나눌 필요 없이 태양 중심으로 태양의 무게를 다 모을 수가 있어. 그지? 그리고 구껍질도 마찬가지죠. 구껍질의 중심점으로 구껍질의 질량을 모을 수 있어. 맞아?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해? 가보면 전부 다 가운데 점으로 모을 수 있고 이게 태양이라면 태양의 중심으로 모을 수 있어. 태양의 질량을. 괜찮아? 그럼 구껍질이 커지면 달라지는 변수가 뭘까? 태양의 중심점. 구껍질의 태양이라 해볼까? 중심점. 괜찮아? 거리는 절대 변하지 않아. 어차피 태양과 구껍질의 중심으로 질량들이 모일 거니까 거리는 고정돼 있어. 그럼 달라지는 것은 뭐지? 질량이죠.
국껍질이 커질수록 질점이 커지니까, 그죠? 껍질이 커지니까 질량 요소가 커져. 그래서 여기 보면 태양을 당기는 만유인력은 동심원이 국껍질이 같은 두께일 때 하나의 국껍질이 태양을 당기는 만유인력은 그 국껍질이 반지름이 커질수록 거리는 고정돼 있어. 그치? 다 중심점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러면 국껍질이 커질수록 늘어나는 것은 질량이죠. 그죠? 질량이 점점 이 국껍질의 질량이 점점 커지는 거야. 당연히 커지겠지. 왜? 만유인력의 크기는 태양의 질량을 고정돼 있으니까 두 질량의 질점의 질량의 곱이 필요하니까. 맞죠? 됐죠? 2번 보면 태양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인 질점이 태양의 중심에 있는 m이야. 지구 전체를 당기는 만유인력은 그럼 일단 뭐야? 요 m과 지구 전체를 당기는 만유인력은 지구 전체가 요 m을 당기는 만유인력과는 같겠지. 그치? 같겠죠? 지구의 중심에 있는 질량 m이야. 질량은 똑같아. 태양 전체를 당기는 만유인력의 크기가 절대 같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죠? 거리는 고정돼 있어. 근데 m이 지구를 당기는 것과 태양이 m을 당겨. 그지? m이 지구를 당기는 것과 m이 태양을 당기는 것은 무게가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절대 같을 수가 없지. 답은 2번이네. 그죠? 됐지? 3번 볼까? 질량이 m인 지구와 질량이 스몰 m인 달은 둘의 중심 사이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질량이 m, 대문자 m, 질량이 소문자 m인 두 질점 사이의 만유인력과 동일한 크기의 힘으로 서로 당기지. 그래 안 그래? 그럼 뭐야? 지구의 중심점, 달의 중심점으로 질량 요소를 다 모을 수가 있으니까. 맞아?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구 전체의 무게를 알고 달 전체의 무게를 알고 두 중심으로 지구의 무게와 달의 무게를 놓고 두 거리, 그 중심점 간의 거리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을 구하면 될 것 같아. 그죠? 4번 보면 태양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피 요소와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은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부피 요소들과 태양의 그 부피 요소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을 모두 더하여 구할 수 있다. 그지? 왜냐하면 태양에 구성하는 부피 요소는 한 개야. 지구는 굉장히 많아.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부피 요소야. 아까 우리 A에 있던 두 번째죠? 지구를 잘게 나눠서 따로 일일이 구해서 합친다. 그 얘기죠. 태양을 구성하는 부피 요소 한 개, P점.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부피 요소. 맞아? 그치? 이것을 모두 더하여 구한다. 이 얘기를 풀어 쓴 거네. 맞죠? 맞는 얘기고. 그 다음 5번 볼까? 반지름이 R이고 질량이 M인 지구와 지구 표면의 높이가 H의 중심이 있는 질량이 M인 구슬 사이의 만유인력은 잘 읽어야 돼. R 더하기 H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질량이 M, 그 다음에 질량이 스몰 m인 두 질점 사이의 만유인력 크기가 같죠. 왜 같지? 한번 봐볼까? 자, 왜 같을까? 이걸 지워버릴게요. 그치? 지구가 질량이 m이야. 그죠? 지구를 이렇게 그어볼까? 지구가 이렇게 질량이 있는데 지구 전체의 질량이 m이야. 그리고 반지름은 또 R이야. 그죠? R이야. 됐죠? R이고 지구 표면의 높이가 H인 그죠? H인 점에 얘가 중심이 있어. 그죠? 중심이 있는 질량이 M인 구슬이래. 그죠? 그러면 이렇게 지름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얘 무게는 M이야. 그죠? 얘가 있잖아. 그지. 표면의 높이가 H의 중심이 있대. 그럼 요게 이제 반지름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지구와 지구와 요 구슬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은 R 더하기 H와 떨어져 있으면서 질량이 M, 지구의 질량을 다 모을 수 있잖아. 이렇게 모을 수 있지? 모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슬의 질량도 전부 다 가운데로 모을 수 있어. 그러면 R 더하기 H만큼 떨어진 두 질점
요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과 같이. 그래 안 그래? 잘 이해했지? 상당히 어려웠고 사실 완전히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이 내용을 받아들여서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사실 이해가 안 가면 이거를 수능날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야. 왜냐하면 요즘 수능의 트렌드가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면 기본적으로 문제를 틀리게 만들고 있어. 이거는 화작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소설 읽기도 마찬가지야. 알겠죠? 지문에 대한 이해. 왜냐하면 평가원에서 늘 하는 얘기가 뭐야? 아이들의 독해력과 사고력을 측정하겠다고. 지문을 읽는 힘, 지문을 읽었으면 정보 처리가 된 거야. 정보가 분류될 거고 정보 간의 비례관계가 있을 거고 논리 관계가 있을 거니까. 그리고 이 선지가 주어지겠지. 그리고 선지의 정오를 반드시 지문에 있는 정보로 파악하라는 얘기니까 사실 지문을 이해 못하면 문제를 못 푸는 게 맞아요. 알겠죠? 그래서 자꾸 글을 읽으면서 사고력 훈련, 글 읽는 독해력 훈련을 하는 게 수능을 대비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야겠죠? 수고했어요, 여러분.